미국 경기 침체 큰 흐름을 봤을 때 올까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4% 빠지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지적입니다. 그게. 트럼프가 당선이 뭐 주가가 안 좋아서 당선이 된 게 아니잖아요. 바이든 정권 때. 그렇죠. 주가는 사상 최고로 찍었고 계속 거품이 쌓여가는데 미국은 적어도 지난 70년 내내 재정 적자 문제 있었고요. 그 기축 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트래핀의 딜레마라고 해서 전 세계의 막대한 무역 적자를 감수하면서 달러를 풀어주는 이 스탠스를 계속 견지하고 있으니 그걸 지금 바꾸겠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미국 정부는 하루에 80억 달러씩을 빌리고 있어요. 하루에 80억 달러. 엔비디아 주가만 보더라도 지난 1년 동안 180% 상승했습니다. 지금 한 150%, 130% 줄어들었겠죠. 그게 어떤 대세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거죠. 물론 테슬라는 얘기가 좀 달라요. 최소한 2년, 3년은 좀 하락 흐름이 크게 갈 것 같아요. 아마 08년이나 2000년, 1973년 이 정도와 비슷한 사례가 나올 거다. 자, JP 자산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보고서에서 S&P 500 지수가 한 5,500선 밑으로 떨어지면 기술주나 금융주 이런 거를 저가 매수할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시각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관세 정책이 글로벌 무역 전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시선. 이 주식시장에 결국에는 악재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뭐 이런 관점인데요. 이런 논평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이야기를 조금 더 길게 나눠볼까요? 또 올해 경기 침체를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부인은 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이게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매우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대의 실현을 위해서라면 단기적인 경기 침체 또 주가 급락은 어쩔 수 없이 좀 받아들일 수도 있다. 뭐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연초 이후 적어도 이 작금의 관세가 모든 걸 덮어버리는 지금 속된 표현으로 관세의 망령에 우리가 지금 지쳐 있는데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너무 일희일비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난주 월요일 하루에 4% 빠지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그게 단기적으로 금융 이슈 때문에 흔들릴 때는 정말 우리가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흔들리는데 그럴수록 저는 항상 그래왔어요. 애널리스트 할 때도 그랬고 펀드 운용을 할 때도 그랬고 실물 경기의 흐름에 딱 중심을 잡으면 결국은 그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히트레이쇼가 그래도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꾸 제가 펀더멘털, GDP 성장률, 생산성, 하드 데이터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까지 적어도 저의 경험으로는 그걸로 기준을 삼았을 때 그렇게 엇나가는 방향은 없었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제스처, 빅마우스 어떤 액션이나 모션에 너무 좀 좌지우지 될 필요는 없다. 말씀 나온 김에 그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왕의 썰을 풀려면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트럼프는 지금 그 과거 한 20, 30년 동안 트럼프 표현에 의하면 다른 나라들 무역이든 어떤 지원이든 계속 자금이든 돈이든 손해보고 있던 이런 패턴을 바꾸고 싶은 겁니다. 쓸 돈을 줄이고 재정 지출도 좀 삭감해야 되는 이런 내부적인 니즈가 있다. 그러면 지금 첨예한 그 선상에 있는 게 지금 나토잖아요. 나토가 1년에 쓰는 국방비의 70%를 미국이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또라이라서 그걸 나토를 탈퇴해버리겠다, 줄이겠다 이게 하는 거 아니죠. 아까 무역 조건하고 비슷한 거예요. 과거에 물론 냉전 시대 때 미국이 러시아도 어떻게 좀 견제를 하고 자유진영을 어떤 독트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런 니즈 때문에 많이 쓰고 했던 필요성, 지금 얘기가 달라졌어요. 참고로 2010년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탄력적으로 진행했던 자유무역 시기가 정원을 구했던 시기라고 봅니다. 잘 앵커님 기억하시면 2010년도 당시에 FTA가 유행했었어요. 네네. 자유무역 협정. 맞아요. 이게 이름만 자유무역이죠. 자유무역하고 완전히 반대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너하고 나하고만 잘하자는 조치거든요. 그 이후에 경쟁력 배가시켜줄 몇 개 국가 합쳐서 블록 경제 심화되고 자국 우선주의, 파퓰리즘 이런 그래서 2010년 기점으로 해서 실제 그 싱크탱크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을 보면 자유무역 자체가 지금 꺾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해야 되는 시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기 2008년도 9월 14일인가 리먼 브러더스가 공식적으로 파산 선언하면서 글로벌 파이낸셜 샥이 왔잖아요. 일주일 전 9월 7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쉐일 혁명이 실제로 첫 삽을 딱 뜹니다. 그런 이후에 2015년도에 공식적으로 70년 전에
그 원유 수출 금지 제한법을 해제를 시켜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아팠던 이 에너지까지 자급자족을 잃어버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과거처럼 막 퍼주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시기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큰 도도한 흐름 내에서 지금 트럼프의 스탠스는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트럼프의 단기적으로 보면 막 종잡을 수 없는 레토릭, 결국 이걸 뭘 위해서 이러는 거냐. 미국의 어떤 패권적인 지위 또는 패권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자체적인 경쟁력, 경제 어떤 강함 더 세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좀 더 부스팅하면서 경기를 좀 부흥시키는 불씨를 훨씬 더 이렇게 뜨겁게 여기서 말씀하신 올릴 수 있을 에너지 것이다. 부스팅이라는 게 에너지 가격하고는 좀 다른 얘기고요. 네네네. 저는 에너지 가격, 유가 참고로 아까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이 저는 작년부터 트럼프가 될 거라고 봤고 트럼프가 돼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네네네. 유가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사실은 미국의 어떤 기초 체력, 펀더멘탈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기조로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미국 경기 침체 좀 큰 흐름을 봤을 때 올까요? 그냥 일단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기억하기로 장기 금리가 내려가는 게 이제 경기 둔화 안 좋은 거다 주식에. 그거는 이제 장기 금리가 그리고 장기 금리가 오르면 주식에 좋은 거다.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부터 짚어드리자면 장기 금리가 어떤 요인으로 오르고 어떤 요인으로 내리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장기 금리의 상승 자체가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나 실제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거라면 실질 GDP가 엄청나게 높게 나올 걸로 예상돼서 그렇게 해서 상승하는 거라면 당연히 장기 금리의 상승이 주식의 어떤 큰 하락을 멀티플 조정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기 금리가 턴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상승한다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미국의 재정에 대한 지금 트럼프나 이제 그 베센트 장관이 하겠다고 하는 그거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지난 10년, 20년간 나름 괜찮은 디스인플레이셔너리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아주 역전된 장기 턴 프리미엄. 그러니까 돈을 장기로 조달하는데 굉장히 낮은 프리미엄을 주고 조달할 수 있었던 기업과 국가에 기반합니다. 근데 지금은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장기 인플레이션 사이클로 저는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채가 계속 미국의 국채라고 하면 정말 미국의 신뢰죠. 신뢰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주식이 빠지는데 장기 국채가 별로 힘을 못 써요,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그랬습니다. 2주간 사실 10년물 국채 가격이 빠졌어요. 주식이 많이 하락하는데. 반대로 이제 금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죠. 22년도 그렇고. 그게 본질적으로 큰 매크로상에서 무엇을 뜻하냐에 대해서 좀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 관세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25년 회계연도의 첫 5개월간의 미국의 총 수입과 지출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거 동그라미 친데 보시면 이제 소비 이제 리시비 왼쪽이고 오른쪽 이제 지출이 아웃레이스라고 하니까 오른쪽인데 다 어느 항목별로 수입이 일어나고 어느 항목별로 지출이 나가는지가 나오죠. 근데 여기 중간에 보시면 원쳐 놓으신 거 보시면 이제 데피시트하고 1147빌리언이라고 나오죠. 이게 지금 첫 5개월 25년 첫 회계연도가 10월 1일부터 시작하니까 24년 10월 1일부터 지금 이제 5개월간의 이제 지출하고 수입 내역인데 이 기록이 사상 최대 재정 적자입니다. 25 회계연도 첫 5개월이. 근데 트럼프는 어차피 집권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트럼프하고 베센트가 지금 공약하는 게 지출 줄이고 부채 건전하게 하겠다는 건데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차트 5-2번 차트를 보시면 요거는 25년 2월만 가지고 한 재정 차트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차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데피시시 단 한 달에 307빌리언이 재정 적자가 늘었어요. 이것도 역사상 두 번째 높은 수치입니다. 월로. 지금 미국 정부는 하루에 80억 달러씩을 빌리고 있어요. 하루에 80억 달러요. 80억 달러면 대략 10조가 넘죠. 하루에 지금 그렇게 빌리는 상황이고 이자 비용이 제가 이거는 아주 과거부터 23년, 22년 계속해서 21년 얘기했던 건데
미국의 사실 정부 부채가 너무너무 이제 심각한 수준, 제가 계속 경고했던 게 심각한 수준으로 이제 좀 도달을 한 거죠. 진짜로 지금은 과거와 같이 미국이 흔들리면 그럼 미국의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가고 달러가 강해지고 이런 게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그런 상황이 아니고 미국 주식이 안 좋으면 미국 바깥의 나라의 주식으로 갈 거고 미국의 채권이 안 좋으면 미국 바깥의 나라의 채권으로 갈 거라고 저는 전망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트럼프가 돈을 안 쓸 거란 얘기가 아닙니다. 저 또한 사실은 장기 국채도 이제 좀 매력적일 수 있지 않을까? 관세 부과의 목적을 이제 많은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대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협상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관세 수입을 통해서 뭐 관세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극단으로 갈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장에서는 아직도. 다만 공화당에는 굉장히 극한 매파들이 있고 어제인가에도 또 얘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 침체를 감수할 수 있다. 부채를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땐 지금 지출하는 거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주가 뭐 하락되고 유동성이 다른 나라 가는 거 이런 거 감수하더라도 정말로 부채 문제가 장기적으로 건전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관세 부과가 협상용은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4월 2일에 뭐 저 보편관세 하면 그 뒤부터는 좋을 일만 남았으니까 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관세 부과를 그 수입의 재원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게 굉장히 강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가 하겠다라는 여러 공약들 중에 규제 완화, 법인세 연장 말고는 성장의 프로그로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장에 긍정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굳이 이것들만 보더라도. 네네. 나머지 관세, 그렇게 성장의 안티그로스인데도 일회성 인플레이션, 저는 장기적으로 그게 정말 어떻게까지 끌고 갈지 모르겠지만 일회성 인플레이션은 너무 명확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와중에 인플레이션까지 하이어 펄 롱거로 간다. 지금까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좀 그나마 디스인플레이셔너리하게 보여줬던 지난 1, 2년간의 흐름은 원자재의 어떤 계속 묶여있던 그 효과가 굉장히 상품발 디스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자꾸 편법으로 뒤에서 하다 보니 이제는 진짜로 긴축을 해야 되는 단계라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과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든지 부양을 해도 상관은 없을 만큼 룸이 너무 많은 단계라 정반대의 매크로 사이클이라는 거죠. 체력을 좀 비축해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렇죠. 중국은 계속해서 지금 뭐 코로나 락다운 이후에도 부양책 제대로 안 하고 계속한 게 사실은 자체적인 구조 조정이잖아요. 21년부터 시작했던 그거를 지금 저는 트럼프 정권이 하고 있다라고 그거를 인지를 하셔야 되고 반대로 중국은 이제 완전히 반대 사이클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뭐 미국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얘기가 나왔는데 이 미국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공지출에서 벗어나려면 자연스러운 조정은 뭐 필요하다. 그러니까 풋은 없다. 좋은 정책을 펼치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고 이게 바로 트럼프의 콜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의견을 비쳤는데 트럼프 대통령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관세 전쟁은 계속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에 중독돼 있던 미국 경제를 디톡스하겠다. 뭐 이런 의사표현도 하고 있는데요. 과연 말한 대로 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엔 진심이라고 봅니다. 진심이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관세를 보통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협상용 아니었냐라는 게 종전까지의 시각이었고 저는 역시 협상도 협상이지만 실제로 관세에 대해 굉장히 진심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관세를 때려서 그 때린 부가국이 안 좋아진다고 그러셨는데 뭐 일경 경제학 원론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민간 부분의 경쟁력이라든가 우리가 이 경제라고 하는 게 우리 GDP 분해를 해보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밑에 서브 지표만 해도 수만 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그 종합적으로 잘 이렇게 좀 밸런스를 이루어가면서 하는 게 이제 정책 당국자고 대표적인 게 페드의 금리 정책이고 정부 지출이고 이런 건데 그런 효과를 너무 무시하고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면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뭐 기회비용이 너무 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적어도 제가 이렇게 미국은 예외적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미국은 적어도 지난 70년 내내 재정 적자 문제 있었고요. 그 기축 통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트래펜의 딜레마라고 해서 전 세계의 막대한 무역 적자를 감수하면서
달러를 풀어주는 이 스탠스를 계속 견지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바꾸겠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Government Spending이라고 그래서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네. Daily Treasury Statement이라고 그래서 그 TGA라고 합니다. Treasury General Account 일반 계정.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국가의 그 국간 아니겠습니까? 나라의 계정 통장인데 지난 2월 21일 날 7,380억 잔액이었다가 3월 6일 날 5,290억이었다가 3월 13일 날 4,120억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옆에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같은 기간 동안 2024년도에 집행했던 수준보다 지금 살짝 청색인 올해 더 공격적인 정부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관세 망령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경제가 박살날 거고 경제를 옥죄일 거고 심지어 지금 오늘도 뭐 트럼프가 경기를 뭐 침체로 가져갈 거고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하는데 쓸 돈을 아끼면서 덜 쓰겠다는 겁니다. 경제나 사회가 굴러가는데 필요한 통화량이나 유동성 공격적으로 집행해주고 있어요. 사실 70년 동안 이제 계속 재정 적자였다고 하시는데 1970년대 이제 근본위제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네네. 미국은 완전히 가장 큰 재정 흑자국이었습니다. 근본위제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근데 근본위제를 폐지하고 부채를 계속 쓸 돈을 계속 부채를 늘려가면서 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근본위제를 폐지한 이유 자체가 부채를 확장하기 위해서 폐지를 한 거죠. 왜냐하면 달러가 금하고 연결돼 있으면 부채를 확장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지금처럼 재정 적자가 크게 확대된 거는 사실 역사상 있지가 않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도 이 정도로 높은 적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미국의 이제 그런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어떻게 보면 실물 재화를 만들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미국은 금융으로 굉장히 지금까지 먹고 살아온 나라다. 달러를 찍어내서 기축통화국이니까 그렇죠. 달러를 찍어내서 먹고 살고 미국이 힘들어도 그 밖의 나라가 더 힘들고 이런 시스템이 계속 지금까지 왔던 거죠. 과거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미국 주식 빠지는데 어떻게 달러가 약해져라고 많은 분들이 거의 믿질 않았어요. 심지어 미국 주식 빠지는데 어떻게 중국 주식이 올라. 미국 주식 빠지면 다른 주식이 훨씬 크게 무너지지. 라고들 보통 많이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축통화에 대한 특권이 사실은 끝나가고 있는 거다. 아하. 주식이 급락해도 장기국채 가격이 크게 뛰지 못하고 주식이 급락해도 달러가 약해지고 자, 지금 미국의 적자 지출이 리세션이 전혀 도달하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과거에는 리세션이 오면 미국 주식이 무너지면 미국의 채권이 강해지면서 장기금리가 낮아주니까 자동적인 어떤 안전망 기능을 해줬습니다. 네네. 경기가 무너지고 미국 주식이 무너지고 실물 경기가 무너질 때 그나마 금리라도 낮아져 줘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말씀드렸지만 국채나 장기 금리라는 거는 그 나라의 신뢰라는 말이에요. 본질이 신용인 거거든요. 왜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국채를 매입 안 하고 금을 사냐라는 얘기죠. 그 신용이 너무 오랫동안 2008년 이후부터 사실 진행해온 양적 완화, 부채 화폐 완화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신용이 바닥이 나는 시그널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최근에. 정말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본질 자체가 안전자산으로 숨어야 되는데 본질 자체가 안전자산으로 일컬어지는 이 국채가 미국이란 나라가 흥청망청 돈을 써대서 나중에 채권자가 돈을 못 돌려받을까 봐 그게 본질인 건데 그러면 모든 정부 주체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이거를 부양하겠다라는 의지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현재로서는. 최소한 그 부양하려는 의지가 오려면 주가도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빠져야 될 거고 그리고 그때 기축통화국가에 그게 살려주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장기적인 재정 이슈, 부채 관련된 그런 내용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근본위제 이후에 그러니까 달러를 발행하는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기 침체 가능성과 연계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썰전, 좀 뜨거워진 열기를 좀 가라앉힐 겸 해서 좀 가볍게 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아까 대표님도 잠깐 중국 얘기를 중간중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국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한동안 중국 주식형 펀드가 좀 외면을 받았죠. 근데 좀 지금 화려하게 부활하는 그런 느낌인데 국내에 설정된 180여 개 이 펀드 내용들을 보면 중국 펀드의 최근 6개월 수익률 평균이 40% 이상을 좀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은 한 2% 내고요. 미국형 펀드의 수익률은 한 15% 내로 좀 보고 있는데
이번 급락에서도 유독 나스닥이 좀 세게 밀리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중국 테크 기업의 추격이 만만치 않아 보여요. 그러면서 M7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대세, 좀 중국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고 봐야 될지 대표님 말씀부터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에 투자라는 거는 이제 저렴한 걸 사서 비싸게 팔고 또 저렴한 걸 살 때 이게 성장성이 있는 성장 모멘텀이 있을 것이냐까지 보면은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의 테크주들은 사실은 거의 다 또 소비주와 직결됩니다. 홍콩에 상장된. 왜냐면 뭐 알리바바나 뭐 JD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기본적으로 플랫폼 기술 기업이자 플러스 뭐 AI도 하고 이런 기업이자 또 중국의 소비가 진작되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는 기업들이잖아요. 뭐 일상생활 기반의 어떤 그렇죠. 왜냐면 다 중국인들은 다 온라인으로 많이 하니까 다 뭐 쇼핑이 됐든 뭐든 다 그런데 바이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소비에 중국이 부양책해서 소비 혜택만 받는 게 아니라 기술에 대한 어떤 AI에 대한 그런 혜택까지 최근에 이제 또 기술력은 또 증명이 됐죠. 근데 아직 밸류에이션은 미국에 비해 너무너무 저렴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크로 상황이 반대이기 때문에 중국은 어쨌든 빚을 더 내서 재정을 부양하겠다. 성장을 촉진하겠다. 미국은 반대로 성장을 희생하더라도 재정을 줄이겠다니까.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중국 쪽이 좋고 미국 쪽은 중국은 바이 더 딥, 미국은 좀 셀 더 립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샤오미, 뭐 알리바바도 있고 BYD, 뭐 흔히 말하는 테리픽 10 이게 좀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자, 매그니피센트 7, M7이 좀 흔들리는 모양새 이런 흐름이 좀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언제까지 이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지금 4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네네네. 주식형 펀드에도 M7이 그렇게 날아갈 때도 맥스 15% 넘지 않게 항상 조절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한 30-40% 연냈는데 저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뭐 굳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 경제학적인 견지에서든 뭐든 이 경제 체질, 구조,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당분간 좋을 것 같아요. M7에 대해서 제가 지난해 말부터 항상 드리고 있는 말씀을 대신 좀 드리면 하향 안정화, 이게 안정화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안정화된다고 하면 그동안의 그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던 주가 흐름이라는 게 당연히 감속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미국 주식도 지금 관세 때문에 우리가 막 흔들려서 경기 침체까지 확대해서 간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부가적으로 좀 애드업하면 지난 2년 동안 미국 주식 나홀로 상승했습니다. 그게 뭐 과열 영역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아까 EPS 잠깐 빼고 설명드렸지만 작년 한 해 보통 연초 연말에 한 해 EPS 성장률 한 8.9% 예상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마무리 거의 다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예상 수치가 수정 수치가 작년 2024년도 한 11%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매년 그렇게 예상치를 초과해서 EPS 성장이 시연을 합니다. 아까 뭐 체크 앤 밸런스라든가 시장의 시스템도 믿고 있다고 했지만 저는 민간의 경쟁력이 끌어가는 나라라고 봐요. 정부 지출도 큰 역할을 하지만 그 정부 지출이나 정부의 역할이 아주 잘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는 다른 나라들이 이걸 못하기 때문에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 지출 시스템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펴내나요? 유럽 그렇습니까? 유럽은 애초에 그 통합시키면서부터 절름발이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반면에 미국은 정상보다는 조금 더 잘하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경쟁력이 끌어가는 나라라고 보기 때문에 민간 부분의 확장 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 주가의 상승 패턴은 꺾일 거라고 보이진 않아요. 지금 좀 흔들리는 거는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많이 상승했습니까? 그쵸. 많이 올랐잖아요. 엔비디아 주가만 보더라도 지난 1년 동안 180% 상승했습니다. 지금 한 150%, 130% 줄어들었겠죠. 그게 어떤 대세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거죠. 물론 테슬라는 얘기가 좀 달라요. 테슬라는 애초에 저는 과거 2, 3년 전부터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뭐 지난 11월 5일 이후에 한 70% 떴다가 지금 반토막 났죠. 저는 그게 정치적인 프리미엄 때문에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떴다가 그게 원복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적 베이스 펀더멘털이 아니라 당연하죠. 그 이후에 그 11월 5일 기간도 안 됐었지만 그 이후에 이익 성장이 좋았나요? 매출액 성장이 있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M7의 상승세는 유지될 건데 감속은 분명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딥시크뿐만 아니라 뭐 첨단 산업 뭐 이런 것들을 위시로 해서 중국 업체의 경쟁력이 좀 한 단계
더 상승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분석도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낡은 것을 뭐 새 것으로 바꾼다. 이구환신 정책, 중국 정부의 어떤 경기 부양책도 분명히 증시를 견인하는데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미국 시장이 견조하고 또 미국의 어떤 경제 공학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또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그 장기적인 시선에서 바라봤을 때 경기 부양 능력 믿을만하다 이런 관점을 고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양측의 의견을 좀 두루두루 살펴보시면서 투자 지표로 삼으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출렁이는 미국 증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서학개미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특히 이제 고점에서 뭔가 이제 주워 담으셨던 분들 정말 좀 피로감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가는 또 이런 서학개미들을 향해서 어떤 의견을 냈는데 미국 주식 시장이 한국화되고 있다. 그 원인은 서학개미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서학개미의 수익성은 좋지 않다. 뭐 이게 좀 폄하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코멘트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 시장 자본 그 주식 시장의 시가총액이 자그마치 60조 달러입니다. 그 안에 우리나라 테슬라 포함해서 아무리 크게 잡아도 얼마나 들어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한 100조 들어가 있을까요? 넉넉 잡고 50조 안 될 겁니다. 큰 영향 없고요. 네. 그냥 짧은 인터뷰 정도, 토막 기사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말씀이 나온 김에 4페이지를 꼭 한번 제가 아까부터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네네. 저는 시장을 단기적으로 배팅하거나 시장을 맞추거나 이거 자신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예상을 하더라도 뭔가 근거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다 전망이고 썰이고 이런 건데, 그래서 제가 지난 20년 동안 향후의 시장의 방향성 또는 변동성 국면에서 좀 안도감이 들기 위해서 항상 보는 지표인데, 4페이지에 보시는 우리가 빅스 지표는 많이 아시잖아요. 네네. S&P 500의 종가를 가지고 후행적으로 얼마나 변동성이었느냐. 이것도 많이 떴다가 지금 살짝이 아니고 공격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이후로. 그런데 오른편에 스큐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 스큐 지수가 블랙스완 지수라고 해서 이 옵션 시장에서 잘 아시겠지만 OTM, 아웃더머니 외가격이죠. 상승하는 방향이든 하락하는 방향이든 굉장히 도달하기 힘들 가능성이 있는 영역에 이제 배팅을 해놓는 매매, 풋옵션, 콜옵션의 매매량을 갖고 산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향후 한 달 정도의 내재된 변동성의 방향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줘요. 보시는 대로 우측에 굉장히 스파이크했다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지난주부터 모 방송 이제 나가면서 제가 욕을 먹더라도 이제 할 말을 좀 해야 되겠다. 미국 펀더멘탈 우려감 때문에 기대 심리가 빠지고는 있지만 아직 뭐 노동시장이라든가 뭐 소비 인컴이라든가 또는 뭐 GDP 대비 경제 가계 부채라든가 전혀 아직 훼손되는 상황은 아니다. 좀 더 나오는 지표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스큐 지수를 소개해드리면서 기본적인 변동성은 있겠지만 4월 2일까지는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네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뭐 4%씩 빠지고 하루에 뭐 2, 3%씩 빠지는 이런 시장은 이제 조금 단기 저점 구간에는 진입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죠. 단기 저점 구간에 진입한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 거고요. 어쨌든 좀 재밌습니다. 서학개미가 미 증시 어떤 성격을 좀 변질시켰다. 이런 논평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서학개미들의 어떤 저력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좀 드러내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요것과 연계해서 다음 질문을 대표님한테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서학개미의 뭐 위상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주식 시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 자금이 다른 국가로 빠져나갈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요. 그 중에서도 뭐 유럽, 중국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기조를 봤을 때는 네네. 중국 시장으로 이제 자금이 좀 이동할 수 있는 기조가 지금 마련돼 있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런 어떤 전망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좀 견지하시는지. 저는 사실은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 미국에 이제 몰려있던 유동성이 이제 그 바깥으로 빠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전망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다라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큰 틀에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봤고, 그게 이제 저희가 정말 바닥에서 홍콩 주식을 많이 샀던 이유 중에 하나고, 또 이제 그런 점에서 뭐 브라질이나 한국은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있어서 조금 시차가 있겠지만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 주식이 전체 글로벌, 전 세계 글로벌 주식 시장의 시총의 뭐 70%를 차지하던 흐름은 이제는 바뀐다.
이제 뭐 평균 회귀론처럼 이제 그 얘기를 해왔던 건데 네. 다만 이제 시기 자체는 저도 뭐 정확히 알 길이 없으니까 큰 틀에서 이제 그럴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미국 바깥에 저렴한 자산들을 사는 게 좋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번에 미국 주식 하락 한 달간 하락 한 2주 3주 하락했나요? 그 하락 때 나왔던 정말 달러의 움직임이나 국채 금리의 움직임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시사하는 바가 컸군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정말로 크다. 그래서 이거를 잘 캐치하시면 또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네네네. 네. 어쨌든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부각되면서 미 증시 밖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미국 주식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중국 주식을 매수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상승폭을 온전히 다 갖고 간다. 이러면 참 좋은 투자 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 그리고 뭐 성장세 둔화 위험이 커졌다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 미 경제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뷰, 우리 대표님의 뷰와 정확히 일치할 것 같은데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뷰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미국 주식의 어떤 불패시나 아직 끝나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뭐 단기적인 조정, 뭐 딥, 그러니까 조정보다는 조금 더 어감이 센 게 이제 딥이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아주 뭐 폭락이고 그런데 그렇죠. 저는 그때 2주 전인가요? 그 레리 핑크 블랙락 회장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바이 더 딥 여전히 외치고 있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언급드린 대로 하반기에 이제 보복 관세 때려맞고 미국 경기도 어느 정도 훼손을 하는 구간 이때 주가에서는 아마 딥이 있을 거예요. 뭐 그걸 논외로 한다고 하면 물론 그걸 감안한다고 해도 뭐 마음은 좀 아프겠죠.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근데 지난번 우리가 말씀 나온 김에 22년도는 아까 인플레이션 파이트 기간 빼고 2023년부터만 돌이켜 보더라도 연초 연말 항상 이런 시장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 2, 3, 4월 달에 실리콘밸리 지방은행 파동이 있으면서 그때 3달 동안 15% 빠졌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다 회복한 이후에 2023년도 가을 9월, 7월, 뭐 8, 9월경에 그때 한 8, 9%또 빠졌어요, 지수가. 그때는 이제 지리하게 인플레이션 잡자고 금리 올렸는데 이제 좀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금리 내려주세요. 싫어.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2024년도 봄에도 잘 기억해 보시면 2월, 3월 달에 제롬 파월이 나와서 그 미디어 인터뷰할 때 굉장히 이제 매파 발언을 2번 합니다. 그러면서 한 2달 동안 5% 가까이 빠졌다가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그리고 고해 가을 지난 7, 8월 달에 뭐 엔케리니 원이 명분을 댔었는데 그때 뭐 일주일에 한 12%, 10%씩 빠졌던 시장 그거 다 겪어왔고요. 그 기간 동안에 아까 언급이 자주 됐었던 금리 굉장히 고금리였고 그 기간 동안에 물가 높긴 했지만 그래도 하락 추세였고 제롬 파월의 말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정치인이 지명한 자리는 맞긴 맞아요. 그 자리가. 네네네. 그런데 그 페드 위원들 총 합쳐서 19명 정도 되잖아요. 네네. 그분들은 주식시장에 관심 없습니다. 그분들의 지상 미션이죠. 맥시멈 인플레이먼트, 완전 고용, 물가 안정.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시장을 보시는 분들이거든요. 방금 좋은 표현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마이뉴트 발표에서 그 제롬 파월이 언급을 분명히 했었잖아요. 네네. 연초 발표되는 숫자 이거 해석하기 어려워. 연초 계절성이 있어. 그리고 경기 아직 문제 없어. 노동시장 괜찮아. 대신 관세 영향이 실제 경제에 영향을 미칠 그때 우리가 면밀하게 보고 정책을 펼 거야. 그 이상 합리적인 답이 어디 있으면 그거 시장이 원한다고 해서 또는 대통령이 내리라고 한다고 해서 금리 내린다. 그때부터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롬 파월이 얘기하는 진단하는 경제 상황이 가장 우리가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객관적인 뭐 진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우리 대표님, 제가 이제 이야기로는 이미 하락장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됐다. 미국은 이렇게 좀 아까 제가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단기 반등이 올 거라고 생각해서 풋옵션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얘기를 하는 게 제일 더 정확하다고 봐서. 그럼 앞으로 단기 반등 구간권 온다. 그럼 매도 단기 콜사인 반등이 그렇죠. 매도 그러니까 올라오면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게 뭐 제가 지금 말하는 단기 반등의 프레임은 기껏해야 뭐 2, 3주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장기 최소한 2년, 3년은 좀 하락 흐름이 크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뭐 대충 10%, 20% 뭐 아니면 심지어 22년에 한 28%, 30% 하락했나요? 조정받았나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가 아니고 미국 주식은 물론 정말로 단기 고점을 잠깐 깨고 다시 내려올 수는 있겠으나 이번에 하락을 하면
굉장히 아마 08년이나 2000년, 아하. 1973년 이 정도와 비슷한 사례가 나올 거다. 충격파가 어마어마할 수 예, 있다. 그러니까 뭐 리세션은 당연히 올 거고 그게 스태그플레이셔너리 할지 아니면 전형적인 디플레이셔너리 할지는 굉장히 그걸 판단하기는 어려운 지역적인 양상은 좀 달라질 수 상황인 있지만 건 어려운 상황일 수는 있지만 굉장히 좀 그럴 수 있다. 그럼 그렇게 본다면 신흥국 증시도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장기적으로 막 미국은 그렇게 되는데 신흥국은 계속 업 이렇게 갈 거야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정말 그게 연말이 됐던 뭐 3분기가 됐던 2분기가 됐던 큰 재차락이 나올 때 뭐 어떤 큰 하락이 나올 때는 그래도 뭐 신흥국이나 제가 좋게 보는 중국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네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한 거는 계속 말하는 건 바이 더 딥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산이라는 건 내재 가치 대비 비싸게 사면 안 되는 거고 내재 가치 대비 저렴하게 사야 되는 거니까 그런 판단으로 봤을 땐 다른 많은 국가들은 그런 조정이 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려왔을 때 사면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연준도 그렇고 뭐 트럼프도 그렇고 어떤 상황에서든 풋을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 환경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5년, 6년 차에 접어들려고 하고 있고 그 목표치보다 한참 높은 인플레이션이. 하물며 트럼프가 당선이 뭐 주가가 안 좋아서 당선이 된 게 아니잖아요. 바이든 정권 때. 그렇죠. 예, 주가는 사상 최고를 찍었고 계속 거품은 쌓여가는데 양극화는 커지고 그래서 당선이 된 걸 트럼프 본인도 너무 잘 알고 그렇다면 지금 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또 전 국민이 알 거란 말이에요. 미국 전 국민들이. 많은 분들이 보실 걸로 알고 있지만 이번에는 진짜 좀 놀라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올라오면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뭐 지금 빠진 거 사실 뭐 기껏해야 9% 10% 빠진 건데 올라오면 수익 실현하시고 예, 그 많이 사셨던 분들은 수익 실현하시고 좀 현금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현금을 많이 예, 나스닥 위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건데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과거 몇 년간 많이 상승하지 못해서 좀 중소형주는 오히려 생각보다 그런 극심한 크레딧 위기일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좋을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나스닥, 뭐 S&P 500 뭐 이런 식의 좀 멀티플이 많이 고평가된 것들이 좀 위험할 수 있다. 네. 어쨌든 우리 대표님 말씀은 이미 하락장의 어떤 그 시초 그것들은 좀 시작이 된 여러 가지 그런 흐름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경기 침체를 좀 부응시킬 수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소나기에 쥐고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뷰를 계속해서 좀 견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는 미국장 투자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이제 문의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미국장 투자 이제 좀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 많이 관심 있는 투자자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분산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저는 뭐 어떤 상황이든 아무리 불장이어도 기본적으로 분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홍보 좀 하는 차원에서 저희 4개 포트폴리오 중에 주식형 하나 빼고 글로벌 자산 배분형, 리츠형, 그러니까 부동산 리츠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리고 안정형이 있는데 자산 배분형이 2022년도에도 한 13% 정도 수익을 냈거든요. 그 이후에 뭐 연간 한 30%씩 꾸준하게 해서 지금 한 70% 정도 누적으로 3년 동안 내고 있는데 그게 M7이 뭐 2023년만 놓고 보자면 M7이 거의 뭐 S&P 500 상승의 3분의 1을 끌어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 그거 참여하지 않고도 그 정도 수익 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그 ETF로 저희가 이제 ETF 하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ETF를 주로 이제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겁니다. 집중돼 있는 그러니까 테크에 집중하는 포트폴리오 대부분 그러니까 이 대명사가 ETF 중에 ARKK죠. 캐시 우드가 운영하는 ARKK. 그 그래프하고 벅셔 해소웨이 A 클래스 쭉 같이 그려놓은 거거든요. 네. 과거 10년 동안 수익률 벅셔 해소웨이가 276%고 아크가 130%입니다. 지금 누적으로. 근데 중간에 보시면 아크가 뭐 그래프로만 대충 보더라도 한 뭐 600% 가까이 수익률을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다 다 반납해서 결국 지금 벅셔 해소웨이보다 수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벅셔 해소웨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변화되어 있는 회사잖아요. 심지어 뭐 여행사도 갖고 있고 뭐 빵집도 갖고 있고 막 이런 식이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좀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 관세 부과의 부메랑 효과로
미 경제의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위험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 이런 부분도 분명히 이제 좀 지적이 되고 있는데 미국 경제의 어떤 침체를 좀 예상하는 시점에서 제가 대표님께는 오히려 반대로 중국장에 투자를 한다면 어떤 전략이 유효하겠습니까? 저희도 뭐 좀 광고를 좀 하자면 뭐 PPL 전략과 타입입니다. 연결된 네네. 거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접근 자체가 저희도 22년에 16% 정도 냈거든요. 저희는 22년에 다 30% 이상 빠졌어요. 네네네. 그때 인플레이션 굉장히 베팅을 잘해가지고 괜찮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뒤에 제가 밸류에이션적으로 따져봤을 때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를 만약에 예측한다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산을 살 때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걸 사야 됩니다. 기본적인 어떤 그렇죠. 교과서적인 그렇죠. 원칙이죠. 예,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라는 건 돈의 장기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얘기가 되니까 네네. 금리는 반대로 오르는 측면이 있거든요. 장기. 왜냐하면 현재 가치를 올리기 때문에 돈의 그렇죠. 현재 가치를 그래서 장기 금리를 올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한다는 건 결국에는 뭐가 됐든 어떤 하이브로 막 성장에 대한 멀티플 뭐 이게 적용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하이브 성장할 거야라는 이런 거보다는 어쨌든 제일 첫 순위는 저렴한 거. 저렴하다라는 게 뭐 최근에 계속 빠진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저렴한 거를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많이 상승했지만 그만큼 뭐 최근 1년간 워낙 많이 상승을 했으니까 많은 분들은 늦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전히 향후 뭐 포워드 뭐 성장이나 이런 거를 대입해서 그리고 중국의 가장 중요한 건 매크로 환경, 뭐 정치적인 환경 이런 걸 대입해서 봤던 이제 좀 자세하게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굉장히 여전히 저렴하다. 중국의 부양책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소비가 이제 좀 돌아다닐 텐데 소비 측면이 소비나 이제 다른 섹터들로도 이제 좀 이게 전이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대장주를 먼저 대장 섹터, 그러니까 홍콩의 기술주를 먼저 주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대장주를 먼저 공략하는 게 예, 맞습니다. 뭐 미국도 M7이 계속 오래 갔듯이 그게 제일 중요하고 충분히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거는 현금을 그래도 늘 보유하시면서 좀 자산 배분을 하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동의하고 저희 또한 저희는 늘 자산 배분해서 무조건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 하나만 저희는 합니다. 여러 개 만들지 않고요. 그래서 무조건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데 자산 배분을 통해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렴하고 지금까지 지난 수년간 밸류에이션이 낮았던 자산들 위주로 바이 더 딥을 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 어쨌든 뭐 두 분이 서로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계시고 그렇긴 하지만 서로 다른 영역에서 어떤 서로 다른 기조를 통해서 좀 액션 드리븐을 하시면서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사실 시사하는 점이 좀 있지 않을까.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두루두루 좀 살펴보시면서 투자 공략을 좀 새롭게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조금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모종의 어떤 매끄러운 성명이나 실질적인 좀 액션 드리븐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레그넘 투자자문 이춘광 대표, 프로츠 투자자문 이선철 대표 두 분과 함께 흔들리고 있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펼쳐보았습니다. 즐거운 투자의 마실을 나오고 싶으실 때 저희 미장원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기 미장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리 트레이드를 하고 있는 모든 그런 금융시장의 것들은 어느 순간 그게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너도 나도 다 판다는 거죠. 다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던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를 보지 않거든요. 내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장이 항상 옌 캐리 트레이드 청산하면 뭐 경험이 있든 경험이 없든 일반 투자가든 기관 투자가든 다들 좀 짜릿한 거죠. 이게 이거 가게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 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하.